자, 지금부터 이제 결산 과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과정에서 보면 거기 이제 확정적 계수라는 표현이 제일 먼저 나와 있을 거예요. 확정적 계수. 그러니까 예산은 예정적 계수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걷어서 이만큼 쓸 거다라고 하는 예정적 계수고, 특히 그 중에서 세입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예측적 수치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가 조세법률주의이기 때문에 이게 세율과 세목이 각각 개별 법률로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경제 상황에 따라서 그게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적게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은 진짜 예측에만 불과하고 생각보다 더 들어올 수도 있고 생각보다 덜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그 세입 예산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렇다. 근데 뭐 세출 예산이든 세입 예산이든 예정적 수치였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결산을 볼 때는 이때는 확정적 수치를 가지고 이제 결산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죠. 자, 이제 그러면서 결산의 특징으로 내려와 보면 이제 사후적이고 역사적 정치적 성격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결산을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뭐냐면은요, 이 공무원들의 이 책임 있죠. 책임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책임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산 절차가 모두 마무리돼서 국회 결산 심사까지 다 끝나버리면 그러면은 이제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 예산 집행했던 것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담게 되는 것이다 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결산 절차로 들어가야 될 텐데, 결산 절차. 결산이다 그랬을 때에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결산이다 그랬을 때는 요게 결산은 이제 차년도에 이제 이 결산이 이루어지는 거죠. 차년도 다음 연도에 이제 결산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2월 10일까지가 출납 기한이에요. 출납 기한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2월 10일까지가 되는데, 출납 기한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이제 사고 2월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완벽히 다 써라 이런 겁니다. 이게 사고 2월 등을 전부 다 이제 지출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관연도에 다 못 쓴 돈 지금 다 지출해야 된다. 2월 10일까지는. 그렇게 하고 이제 2월 말까지 이제 뭘 하냐면은 말이에요, 결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결산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는데, 요게 이제 언제까지냐면 요게 2월 말까지예요. 2월 말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월 말까지 이걸 제출하는데 누가 누구에게 하느냐? 중앙관서의 장이 중앙관서의 장이 어디에다가? 기재부 장관한테 하는 거죠. 기재부 장관에게 요 이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은 기재부에서 이제 국가결산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국가결산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어디서 하냐면 기재부가 합니다. 기재부가 해가지고 이건 이제 기재부가요. 기재부가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작성했잖아요. 이걸 갖다가 4월 10일까지 있잖아요. 감사원으로 이제 넘깁니다. 네, 감사원에 이제 보내야 됩니다. 감사원으로 넘겨줘야 돼요. 감사원으로 넘겨주면, 토스하면 감사원에서 이제 뭘 하냐면은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결산 검사를 합니다. 결산 검사를 합니다. 이건 언제까지 하는 거냐면 5월 20일까지 하는 거예요. 5월 20일까지 결산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결산 검사는 감사원이 한다. 감사원이 요걸 해가지고 다시 이제 감사원이 해가지고 요거를 기재부 장관에게 다시 토스해 줍니다. 5월 20일까지. 이렇게 되면은 다시 요거 이제 국무회의에 붙여져서 국무회의에 심의를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대통령이 이것에 대해서 이제 승인해 줘야 됩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대통령이 이제 승인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봐두시면 됩니다. 대통령이 승인을 하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이렇게 되고 난 것을 국회에 제출해야 돼요. 대통령 승인이 있고 국회로 제출합니다. 근데 이제 언제까지 되는 거냐? 국회 제출이 돼야 되는 게 5월 31일까지. 5월 31일까지는 국회 제출돼야 된다. 그러면 이제
국회의 결산 심사가 시작됩니다. 결산 심사가 시작되는데 요거 결산 심사가 국회에서 하잖아요. 국회에서 하는데 국회 안에서 보면은 일단은요 요거를 이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걸 갖다가 이제 예결특위가 이제 하고요. 예결특위가 종합적으로 다루고,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돼요.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끝내주는데, 이게 언제까지냐면 8월 31일까지예요. 이때까지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다 클리어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됐어요? 네, 요 절차를 따라가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머릿속에 한번 그려봅니다. 우리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1월 31일까지 뭐였어요? 떠올려 보세요. 1월 30일까지 처음에 이제 중기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기재부에 중기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그럼 기재부가 3월 30일까지 이제 총액 배분을 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예산 편성 지침이라고 표현하죠. 예산 편성 지침을 내려보내줘요. 예산 편성 지침을 내려보내주는데, 그걸 가지고서 이제 5월 31일까지는 예산 요구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을 하면 기재부에서 그걸 모아가지고 예산 사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국회를 제출하는데, 그게 9월 2일까지다. 9월 2일까지 제출하게 되고, 국회는 그거를 이제 받을 준비를 하느라고 국정감사 해놓고, 그 다음에 대통령 시정연설 듣고, 그리고 국회에서 이제 심의하고, 그 다음에 확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12월 2일까지는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12월 2일까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면 이제 다음 연도로 와가지고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이걸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요거를 이제 줄 때 배정, 재배정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배정, 재배정 분기별로 이렇게 주면서 집행하도록 하고, 신축성도 뭐 또 부여해주고 이렇게 해서 합니다. 1년간 집행을 하고, 그 다음 연도가 되면은 결산 절차에 들어가야 되는데, 2월 10일까지는 사고 이월이 있었더라도 다 쓰고, 그 다음에 이제 2월 말까지는 이제 결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고, 기재부에. 그러면 기재부에서 그걸 다 모아가지고 국가 결산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감사원에다 넘기면 감사원에서 이제 감사원까지 넘기는 게 4월 10일까지죠. 그럼 감사원에서 5월 20일까지 약 40일 정도의 시간 동안 그 기간 동안 결산 검사를 합니다. 결산 검사를 하고, 결산 검사가 다 끝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산 검사가 다 끝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걸 다시 기재부 장관한테 넘기면, 기재부 장관이 이걸 갖다 국무회의에 붙여서 국무회의에 붙여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대통령 승인까지 이제 받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거가 이제 국회로 제출되는데, 그게 5월 30일까지 다 끝나야 돼요. 5월 30일까지 제출이 되면은 국회에서는 다시 이제 상임위 예결특위를 거치고 본회의 의결까지 하는데, 그게 8월 31일까지 끝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머릿속에 딱 그려져 있어야 돼요. 절차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은 처음 들을 때는 되게 복잡할 거예요. 처음 들을 때는 국회가 상임위원회가 있고 예결특위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까마득하게 보이겠지만은 점점 익히다 보면은 그냥 그 절차가 그냥 잘 받아들여질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결산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 절차가 441페이지 아래쪽에서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회계검사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고 뭐 이렇게 해요. 그죠? 회계검사기관으로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 감사원이 담당한다, 이렇게 이제 봐두시면 될 텐데, 그런데 말입니다. 443쪽에 보면 여기에 이제 감사원에 대한 얘기가 다시 한번 나와 있는데요. 앞에서 제가 다 정리해드렸어요. 감사원에 대해서는. 그죠? 감사원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복습 한번 해보죠. 감사원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느냐. 감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부조직법상으로 보면 대통령 직속기구입니다. 대통령이 있고 이렇게 총리가 있을 때 국무총리의 영향도 받지 말라고 대통령 직속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감사원이 있어요. 감사원이 있는데, 이 감사원의 지위는 뭐였냐면은, 여기 독립기관이라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독립기구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독립기구는 아니에요. 대통령 직속이잖아요. 독립기구는 아닌데 이게 직무상의 독립성이 있는 겁니다. 직무상의 이제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독립기구는 아니지만은 직무상 독립성이 확보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이제 봐두셔야 되고, 감사원이다 그랬을 때 여기에 구성은 감사원장과 그 다음에 감사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원장 포함해서 감사위원이 5에서 11인이어야 한다 이런 거죠. 그죠? 5에서 11인이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는 7인 체제로 가고 있고, 감사원장은 말입니다. 감사원장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죠. 대통령이 어떻게 임명하냐면,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습니다.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국회 동의하에 임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감사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감사원장의 제청을 받아서 원장 제청하에 임명하게 돼 있어요. 최근에 그런 논란이 좀 있었어요. 감사원장이 감사위원을 청와대가 이런 사람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안 된다. 그리고 자기가 감사원장이 감사위원을 제청을 했는데 청와대가 얘는 안 된다. 이러고 옥신각신 했던 경우가 있는데, 법적으로는 이렇게 감사위원을 감사원장의 의중에 따라 제청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청와대의 의지가 많이 반영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제대로 굴러가려면 감사원장의 제청권을 좀 보장해 주는 게 좋긴 하겠는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불안할 겁니다. 그거를 갖다가 다 맡겨놨다가는 그러다 얼토당토 않은 인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자기네랑 정파적으로 입장이 다른 사람, 물론 여긴 정적 중립이 있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또 사람마다 다 그 경향성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을 하겠죠. 그래서 관여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힘과 힘이 부딪혀가지고 약간 파열음이 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좋게 보면은 그게 파열음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는 과정. 그렇잖아요. 어차피 임명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청권은 또 감사원장이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울 수도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게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내려꽂는 거라기보다는 이렇게 왔다 갔다 조율하는 과정이 좀 있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 감사원장이 제청한 사람을 청와대가 거부한 이유는 다주택자였대요. 다주택자. 집이 여러 개였다는데, 4개 이상, 그렇다 그래가지고, 지금 국민정서상 그거 임명해봐, 청와대가. 그러면 이거 안 된다. 이래가지고 거절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청와대가 이제 요구했던 인물에 대해서는 감사원장이 또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오히려 그런 게 자연스러워지면 민주주의일 수 있는 거예요. 청와대라고 쫄아가지고 감사원장이 청와대 말만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이 훼손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점들은 있는데, 내막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어떻게 된 건지는. 피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고, 하는 일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하는 일은 여기가 이제 나라 돈 쓰는 데들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회계 검사도 하고요. 회계 검사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렇게 이제 결산 검사 같은 걸 하는 거죠. 이런 업무를 하고요. 플러스 이게 행정부 소속으로 있기 때문에 이제 행정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행정부 소속 공무원에 대해 가지고 공무원에 대해서 뭘 한다? 여기에 대해서 직무 감찰한다.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직무 감찰까지 한다. 이거는 이제 직무 감찰은요, 일을 잘했다 못했다에 대한 평가까지 하는 거예요. 일 똑바로 안 하냐? 이런 것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만 딱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이런 역할까지도 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자, 그 하는 역할들, 기능들까지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요. 감사원장과 감사위원회 임기는 4년이고요. 임기를 한 번 채우고 한 번 더 할 수는 있어요. 연속이 아니더라도 한 번 더 할 수는 있는데, 이제 통상은 4년 정도 하고 물러서는 것으로 이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까지 감사원을 받으시면 되겠고, 이제 제7절의 국회 결산 심사 과정이 있습니다만, 정부는 감사원에 검사 보고서와 함께 세입세출 결산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국회에 제출된 세입세출 결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돼서 심사를 마치면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이제 결산이 확정 승인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갖고 국회 결산 심의 절차, 이래서 제출을 받고요.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예비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종합심사하고 본회의 심의 의결까지 하면 끝난다. 근데 이것도 국회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제가 모았기 때문에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순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놓치지 않고 봐두셔야 되겠어요. 됐죠? 여기까지 확인 가능하십니까? 네, 그래서 전체 절차를 잘 좀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챕터 3으로 갈 건데, 챕터 3으로 가면 이제 예산제도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제도. 예산제도가 있는데, 여기서는요, 맨 처음에 이제 예산제도, 제도적인 측면들을 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업의 회계하고 정부의 회계는 좀 이제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다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업의 회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를 이제 발생주의 원칙을 따르고, 그 다음에 장부를 기재할 때 단식부기 방식이라고 하는 걸 썼단 말이에요. 단식부기 방식 같은 거를 썼었고요. 그런데 이제 정부의 회계는 단순하게 봤었습니다. 왜냐면은 단순화시켜야 좋은 점은 뭐냐? 국회의원들이 파악하기가 용이하고 국회의원들이 파악을 잘 해야 또 그만큼 통제가 쉽죠. 통제 측면으로 보면 국회의원들이 쉽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쉽게 들여다보기 좋게 만들어 놨었고, 뭐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접근하기가 좀 쉬워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방식을 좀 쓰고 있었냐면은, 이 정부 회계가, 요게 어떻게 됐냐면은요, 요게 이제 현금주의라는 것을 채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식부기, 이런 방식으로 기재를 하게끔 했었어요. 복식부기다 그랬을 때는 있잖아요, 차변, 대변 이렇게 기재하는 거예요. 차변, 대변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보는 겁니다. 뭐 자산을 넣었다 그러면은요, 여기다가는 이제 부채하고 그 다음에 뭐 자본을 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옛날식 표현은 대차대조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지금은 뭐 이제 그런 표현은 쓰지는 않습니다. 대차대조라는 게 차대를 나눠가지고 서로 비교한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되는데요. 지금은 뭐 여러 이제 뭐라고 하면 재무제표라고 표현하는데, 재무제표 안에 여러 가지가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렇게 복식부기 방식으로 해가지고 차변, 대변 나눠서 이렇게 보는데, 자산을 넣고 자산은 부채와 자본으로 이렇게 구성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확인을 하게끔 되어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요게 이제 복식부기 방식으로 이렇게 오는데, 이게 잘못 썼구나 내가. 여기가요, 발생주기 복식부기를 여기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정부회계가 단식부기였던 거예요. 미안합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갖다가 바꿨어.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복식부기가 이런 식으로 이제 기재된다는 것을 보여드린 거고요. 그 사례로. 알겠죠? 그러니까 정부 회계도 좀 복잡한 방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들 수준도 좀 끌어올리면 되지 말. 예?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기업 회계하듯이 만들어 놨는데, 기업 회계에서 이 얘기하고 있는 발생주의가 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투기를 사옵니다. 전투기. 미국에서 전투기를 어떤 거예요? 얘기해줘봐요. F-15가 최신이에요? F-32 최신이에요? 뭐가 최신이에요? 35입니까? 35? 네. F-35가 최신이래요. F-35 요즘에 사오는 거죠, 그러면? F-35에. F-35를 사오는데, 그 F-35가 스텔스 기능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혹시? 알아요? 스텔스 기능이 있고 그래요? 이게? 예, 무서운 걸 사오고 있어요. 예, 사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북한하고 비교해보면 핵만 없다 뿐이지, 핵하고 뭐, 그 다음에 저거 뭡니까? 저 뭐죠? 이번에 공개한 거? ISBM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것만 우리가 개발을 못하게 해서 그런 거지, 사실은 이번 정부 들어와서요, 미국하고 그런 딜이 됐어요. 왜냐면 트럼프는 경제적 이익만 생각하지 거의 다른 건 생각을 잘 안 해. 자기 그리고 정치적 이익 이런 것만 고려하니까 딜을 잘 쳐가지고 우리가 이제 미사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확보했어요. 예전에는 미국이 우리가 못하게 해가지고
무기 같은 것들이 좀 막혀 있고 그랬고, 우리가 개발을 못하고 미국에 의존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북한은 그래서 독자적으로 미사일 막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개발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개발도 못하고 막혀 있고 뭐 있고 이런 건데, 요번에 조금 그래도 이제 사정거리나 이런 것도 풀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그런 거 빼고는 우리가 북한보다 군사력도 월등하죠. 특히 이제 미국의 무기를 엄청 사들이는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많이 쫄릴 겁니다. 사실은 쫄릴 건데, 그거를 이제 강력한 한 방을 딱 가지고서 우리 건드리지 마라, 거의 뭐 그러고 있는 정도 상황일 텐데, 아무튼 그 F-35 같은 게 아주 무서운 무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뭐 여러 대를 이제 우리가 도입하는데, 이제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우리 F-35 사오는데 그 얼마짜리인지도 알아요? 되게 비싸요. 그게 뭐 엄청난데, 조 단위는 당연히 넘고 얼마까지 가는지 모르겠다. 근데 아무튼 엄청난 돈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조 원대, 대당 수조 원대에 이르는데, 그거를 있잖아요. 예전에 이제 우리가 현금주의 방식으로 할 땐 이런 거예요. 비행기 사오기로 했는데 아직 비행기를 못 받았어. 못 받았어. 그 비행기 내년에 받아. 그렇게 되면은요, 내년에 받는 거면은 올해에는 아직 돈을 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에는 현금이 내 주머니에 있으니까 나한테 플러스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언제 마이너스로 잡냐면은 실제 돈을 줄 때, 그때 마이너스로 잡는 거예요, 이게 현금주의는. 근데 발생주의로 가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발생주의는 계약을 체결하는 순간 이건 없다 치는 거예요. 없어, 이건 이미 나간 돈이야. 내 주머니 아직 있는데 장부상으로는 마이너스 잡아놓는 거예요. 없는 셈 쳐야 된다니까요. 이거 발생됐잖아요. 그 사유가 발생하면 그 순간으로 기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더 정확한 방식입니다. 이거 안 하고 이거 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허덕허덕 하는 거예요. 이거 하다가 현금주의 이거 하다가 허덕허덕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도 잘못하면 이럴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뭐 삼성전자 노트북을 하나 사. 그럼 삼성전자의 노트북을 하나 팔면요, 거기에 10%는 부가가치세입니다. 이거 세금 내야 되거든요. 세금 내야 되는 건데 마치 지 돈인 것처럼 그거를 이제 일단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현금주의로 기재한다 그러면 자기 돈이 많이 보이잖아요. 많은 것처럼.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요, 저 부가세 신고하고 부가세 국가에다가 다시 토해내라. 그렇게 하면, 잠깐만. 야, 부가세 10%, 지금까지 판 매출의 10%니까 장난 아니야. 나중에 모여진 걸 보면. 야, 이거 내야 되는데? 이러다 보면은 이제 빚더미에 안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데 그렇게 안 하죠. 발생주의로 해가지고 그건 없는 셈 치고 따로 모아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정확한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런 데 어때요? 이런 데 소매상들은 이런 거 한다고 그냥 장부나 제대로 쓰나 몰라. 그러니까 있잖아요, 저 발생주의를 안 따르고 있다가 그냥 매출이 생기면은 다 내 돈인 것처럼 쥐고 있다가 이거 다 녹고 나중에 부가세 신고하고 그럴 때는요,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비더더다 내야 돼. 세금 낼 때는. 그러니까 이 현금주의가 이게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돈이 되게 많은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물론 이건 있죠. 현금주의로 하면 받아야 될 돈인데 아직 안 들어왔으면 내 돈이 아닌 것처럼 계산하는 면도 물론 있어요, 이게. 그런 면도 있긴 해요. 그런 면도 있긴 한데, 그렇지만은 일단은 써야 될 거에 대해 가지고 아직 지출하지 않은 것을 자기 돈으로 착각하는 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발생주의로 따라갑니다. 특히 정치인들은 저런 걸 악용해 먹을 수가 있어. 악용해 먹을 수가 있는 게, 제가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시장에, 내가 수원시장이라고 칩시다. 내가 수원시장이야. 수원시장인데 내가 내년에 다시 재선 출마를 하려고 그래. 재선에 도전하려고 그래. 근데 내년에 선거가 있어요. 그럴 때 현금주의 방식이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올해에요, 여러 가지 계약들을 맺어. 그래가지고 동네마다, 지역마다 수원에 있는 동네마다 주민들이 원하는 수건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다 해주겠다라고 하고 다 계약 체결하고 발주를 다 해버려. 그래서 올해 막 삽을 떴어. 근데 그러면 계약 맺은 게 있으니까 나가야 될 돈이 있는데 현금주의니까 아직 내 주머니에 있어요. 우리 주머니에. 그러면 이제 다음 연도에 선거철에는 이렇게 속여먹을 수 있죠. 작년까지 재정 상태를 봐라. 내가 얼마나 건강하게 재정을 운영했는지를 한번 보셔라. 시민 여러분들이. 나를 믿으시면 된다. 내가 재정도 그렇게 하면서 원하는 사업도 다 이렇게 펼쳐놨지 않냐. 그러면서 내가 이걸 꼼꼼히 잘 관리했다. 이렇게 광을 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기죠. 반사기지, 반사기. 왜냐면은 이제 발주해갖고 진행되고 있는 것은 장부상으로는 지금 뭐 나간 돈이 아니니까는 우리한테 플러스로 돼 있지만은 이게 다 나가야 될 돈이면은 이게 다 거덜날 수도 있어요, 지금.
선심성 사업들을 막 지금 펼쳐놔가지고. 근데 그게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이걸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현금주의로 하면. 그래서 선거 때나 이럴 때 이렇게 악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발생주의로 바꿔놓으면 절대 그거를 그렇게 못 숨겨놓습니다. 일단은 호주머니 있더라도 나가야 될 돈은 마이너스로 처리해버렸기 때문에. 물론 여기도 허수는 생겨요. 그건 뭔지 알아요? 허수는 생겨. 발생주의 방식으로 하면요. 정부가 세금 걷잖아요. 세금 걷을 때 언제부터 플러스로 잡는 줄 알아요? 세금 고지서 발송하는 순간 플러스로 잡혀. 그때부터. 세금 고지서 나갔으면 이제 들어오겠지? 그러고서 플러스를 미리 잡아. 발생주의니까. 미리 잡아. 근데 안 내는 인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빵꾸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악성 채권이라 그래요. 악성 채권. 건강하지 않은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일단 플러스로 잡아놨지만은 나중에 실제로는 안 들어왔다. 뭐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빵꾸가 있을 수는 있겠다. 그러지만은 정부에서 이제 그 빵꾸 나는 거는 매년 통계를 잡다 보면 몇 프로 정도는 안 들어올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계획을 잡을 수 있으니까. 그거야.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는 좀 심플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돈이 들어올 건덕지가 심플해. 기업은 좀 다르긴 하죠. 기업은. 왜냐면 상대방 거래 기업이 갑자기 부도가 나버리거나 이러면은 주 거래처가 부도 나면요. 발생주의 회계를 했을 때 들어올 돈 있어. 그러고 다 플러스 잡아놨다가 그 회사 부도 나면 회계 장부가요. 완전히 이거는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물론 기업은 그런 위험 부담이 있지만 정부는 그런 위험 부담이 좀 덜하다. 뭐 그러기 때문에 발생주의 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겠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네. 발생주의 이해됐어요? 현금주의 발생주의?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단식보기로 하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국회의원들이 보기가 쉬워. 국민들도 보기가 쉽고. 왜냐면 이건 거의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학교 과제로 한번 적어봤음직한 그 금전출납부 같은 형식입니다. 그냥 오늘 날짜로 뭐 들어옴, 뭐 나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들어오면 플러스, 나가면 마이너스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검산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얘는 검산하는 개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차변에서 쓴 액수와 대변에서 쓴 액수가 맞아 떨어져야 돼요. 이게. 여기 액수와 여기 액수가 맞아 떨어져야 돼요. 맞아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있잖아요. 한 번 더 검산되는 효과가 있고, 그래서 장부 조작이 어려워요. 장부 조작이 안 돼, 이게. 단식보기는 장부 조작 됩니다. 단식보기는. 살짝 눈속임 해놓고 막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장부 조작하기 어려워요. 숫자를 맞춰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로 기업들이 쓰는 거예요. 복식보기를. 그 정부도 이걸 바꿔서 노무현 정부 때. 다 바꿔버렸어. 이쪽으로. 예.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보시면은 예산제도에서, 정부 회계가 좀 기업 회계랑은 조금 다를 수는 있죠. 왜냐면 기업은 이제 이윤만 잘 보면 됩니다. 그런데 정부 회계는 공공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게 있죠. 재무상태표. 뭐 이런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니까 대차대조표라고 불렸던 것이 이제 뭐 재무상태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나타나고요. 재정운영표나 순자산 변동표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작성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재무제표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작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세징수 활동표 이런 것도 하나 더 정부는 장부를 하나 더 기재를 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뭐 시험에 많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서 뭐 이걸 딸딸 외우고 있어야 되는 정도는 아닌데요. 어쨌거나 이런 재정상태표 같은 거, 그리고 순자산 변동표, 순자산이 어떻게 됐는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여기서 말하는 순자산이 여기 자본을 이제 이건 기업에서 자본이라고 표현하고요. 가계나 정부는 이걸 순자산이라고 그래요. 순자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10억짜리 집이 있는데 10억짜리 집이 있으면 내 자산이 10억짜리야. 근데 여기에 은행 이자가 6억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10억에서 부채가 6억이고 내 자본은 그러니까 순자산은 4억이에요.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랑 이 숫자가 더해진 게 맞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작성하는 거죠.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결산 보고서에 재무제표를 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그 다음에 순자산 변동표 이런 것들을 이제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이제 그렇게 봐주시고 넘어가 보세요. 현금주의에 이제 발생주의가 나와 있는데 장단점만 한번 같이 보죠. 이제 뭔지는 이해를 했으니까 밑에 표로 정리됐으니까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현금주의는 절차가 간편하고 이해가 용이하다. 그죠? 현금이 들고 나고 하는 거를 그냥 그 있는 그대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걸 기재도 쉽고
파악하기도 쉽고 그렇다는 거죠. 들여다보기도 쉽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현재 흐름이 있냐 없냐 이런 걸 보기가 딱 좋은 거죠. 그런데 단점은요. 말씀드렸다시피 경영 성과가 파악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자산과 부채 파악이 곤란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부채 나가야 될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아직 안 줬다고 내 돈이라고 치부해 버리니까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도 떠올려 볼 수가 있고요. 감가상각 등 거래의 원가가 미반영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또 있고요. 자산의 감소를 기록을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발생주의는 비용 편익 등 재정 성과의 파악이 용이합니다. 자산과 부채 파악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자기 검증 기능이 있고 회계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재정의 투명성 같은 거 확보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발생주의는 복잡합니다. 그래서 작성 비용도 많이 들고 회계 담당자가 주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들어올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과도하게 잡고 나가야 될 것을 좀 보수적으로 잡고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런 이제 담당자의 어떤 주관성이 좀 들어갈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들어올 돈을 과도하게 잡아놓고 장밋빛 기대를 했다가 그게 다 실현 안 됐을 때 그럴 때 낭패를 겪기도 한다는 얘기죠. 이제 그러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좀 보시면 됩니다. 수익의 과대평가 가능성 같은 것들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렇고 단식부기, 복식부기가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요거 이제 재정상태표 같은 게 이렇게 또 나와 있고 뭐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제 차변 대변에 들어가야 될 항목 같은 것도 좀 뭐 옆에 보면은 참고로 쓰여 있는데 그거 외워야 될 것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게 차변과 대변을 맞춰서 쓰는 거구나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차변과 대변을 맞춰서 쓰는 거구나 이렇게 봐두시고 단식부기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다, 심플하다, 파악하기 하시니까 통제가 용이하다. 그렇지만은 복식부기가 훨씬 더 정확하다. 검상 기능이 있기 때문에 회계 장부 조작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원의 희소성이 여기서 나와 있는데 사실 뭐 자원의 희소성은 앞부분에서 다루려면 다룰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여기다가 좀 집어넣어 놨습니다. 자원의 희소성. 자, 요거는 일단은 있잖아요.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은 항상 우리의 욕망보다 좀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쉬크라고 하는 학자가요. 자원의 희소성 부분을 이제 언급을 했던 것인데 자원의 희소성의 종류가요. 거기 보니까 4가지가 나와 있어요. 쉬크가 구분했던 자원의 희소성이.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해요. 아니 가용할 수 있는 자원 많으면요. 길거리에 거지가 왜 있고 룸팬들이 왜 있고 말이야. 그리고 왜 동반 자살하는 가족들이 이렇게 생기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가슴 아프잖아요. 이런 부분들 관료들도 왜 모르겠어요. 그러지만은 거기까지 다 신경을 쓸 수가 없는 현실적인 한계. 그게 바로 자원의 희소성 부분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재정 운영할 때도 자원의 희소성을 좀 고려를 해야만 할 텐데 이건 이제 쉬크가 제시했던 자원의 희소성을 보니까 일단은요 완화된 희소성이 있대요. 완화된 희소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요 만성적 희소성 같은 것들이 있대요. 만성적 희소성. 그리고요 급성 희소성이 있어요. 급성 희소성. 그리고 또 하나가 총체적 희소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게 있거든요. 완화된 희소성, 만성적 희소성, 급성 희소성, 총체적 희소성.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희소성 부분들이 말이죠. 희소성 부분들이 이렇게 보세요. 자, 이제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기존 사업 있잖아요. 기존 사업을 유지하는 것과 그 다음에 기존 사업에 대한 기존 사업 있잖아요. 기존 사업에 이제 증액 같은 거 있잖아요. 증액 같은 게 가능한지. 그 다음에 신규 사업을 이제 확장하는 거. 신규 사업을 도입할 능력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보는 건데요. 이렇게 했을 때 완화된 희소성 이게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하고요. 만성적 희소성은 기존 사업을 유지하고 기존 사업에 필요한 부분들을 좀 증액해 나가고 이런 것도 가능한데
그런데 신규 사업 도입을 하기는 좀 어려운 정도 상황이고, 급성희소성은 이제 기존 사업 유지 정도 하는 것도 이제 버거운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더 여기 뭐 다듬어 가면서 더 증액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어려운 상황이고, 총체적 희소성은요 다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후진국 같은 경우에는 기존 사업 유지도 제대로 못할 총체적 희소성에 빠지는 경우가 많고요. 완화된 희소성은 거의 찾아보기가 좀 어려워요. 찾아보기 어려운데 기껏 찾아봐야 이제 선진국, 여유로운 선진국, 이런 데들 경제 강국들, 이런 데에서 좀 간혹 보이는 정도라고 봐야 되고요. 예. 희소성 문제는 항상 누구나 다 시달리는 거잖아요. 희소성이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인간의 욕망에 무한성이 있어요.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그런데 이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부존 자원의 양은 여기는 유한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게 자원의 희소성이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응? 자꾸 옛날 얘기하게 돼가지고 이제 나도 나이가 드는구나 이 생각을 하는데, 응? 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때 있잖아요. 집집마다 냉장고가 있질 않았습니다. 되게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까지 연식이 많이 오래된 것도 아닌데, 그런데 냉장고 사면 막 우리 집에 냉장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딱 이제 뭐냐면, 제가 어릴 때 있잖아요. 완전 어릴 때 그때가 우리가 이제 중진국반일 정도, 이제 저기 올라갈 정도, 그러다 보니까는 그때 가서야 이제 뭐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마이카 자기 차를 사는 집들이 있었어요. 아주 작은 차 있잖아요. 요즘에 생산도 잘 안 하는 정도의 작은 차. 뭐 예를 들면 최근에 그 뭐였죠? 그 차 뭐지? 현대에서 나오는 거? 그거 저 중단한 거? 작년인가 뭐 단종된 거 있잖아요. 제일 작은 차. 엑센트. 그런 정도를 사면은 이거 뭐 저 집은 잘 사나 봐 이렇게 인식되는 정도? 에? 그때 뭐 엑셀 이런 차가 있었거든요. 그런 차가 현대에서 나와서 포니 다음에 엑셀. 그게 포니 엑셀이야, 정확한 이름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사는 집들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러다 90년대 되니까 그게 막 빠른 속도로 증가한 거거든요, 그게. 90년대 되면은요, 우리나라가 이제 1인당 GDP가 $10,000가 넘어가기 시작해. 예, 그러니까 그때쯤 되니까 집집마다 TV,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들은 다 갖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80년대까지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지 못했어. 그래서 80년대 그 풍경이 뭐냐면은요, 물론 지금으로 따지면 오래 전이에요. 오래 전인데, 그때 이제 목욕탕에 빨래거리를 갖고 갔어. 자기 집에 물감 많이 나온다고. 가가지고 빨래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서 빨래 금지. 여탕 같은 데는. 그런 게 막 붙어있고 그럴 정도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세탁기가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짤순이 같은 거 하나 있어도 편한 거야. 짤순이. 미안합니다. 옛날 얘기해서. 그런데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변했다는 게, 진짜 90년대 1인당 GDP가 $10,000가 넘기 시작해가지고, 요게 이제 $20,000가 넘은 게 노무현 정부쯤 돼요. $20,000가. 그렇게 넘었다가 문재인 정부 때 와서 $30,000가 넘기 시작했거든요. 그 사이에 계속 빠르게 성장한 거예요. 빠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테이지로 보면 성장률 점점 떨어진다고 계속 뭐라고 하고 있었죠. 근데 액수는 되게 빨리 증가했잖아요. 몇 년 안 걸리잖아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경제 규모가 이만큼 커지면 성장률이 한 3%, 4%만 늘어도 커지는 양은 되게 많이 커지는 거예요. 뭔지 알죠? 통계상. 가진 게 없을 때는요, 10%, 20% 성장하는 것도 금방이에요. 그러나 이제 가진 게 많아서 경제 규모가 이렇게 커지면 거기서는 5%만 성장해도 엄청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간격이 되게 짧아지는 거예요. 김영삼 정부 때 $10,000 넘었다가 그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까지는 몇 년 지난 거야? 한 15년 지났나? 15년? 그 문재인 정부까지 올 때 $30,000 넘을 때는 그거보다 또 짧아. 그런 식으로 빨리 온 거예요. $30,000 넘고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인구가 5천만이 넘는 나라잖아요. 인구 5천만 넘는 나라에 $30,000 넘는 나라가 전 세계 7개밖에 없어요. 7개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나라예요, 지금. 근데 어때요? 힘들다며, 살기가. 살기 힘들다며. 그죠? 살기 힘들네. 집에 아파트에 가면 주차할 데가 없는데 살기 힘들대. 봐봐요.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 외식 문화가 처음 생긴 게, 처음은 아니고, 이제 외식 문화가
대중화된 게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이라고 봐요. 집에서 외식도 못하는 거예요. 집에서 진짜 멸치, 콩자반 이런 거 있잖아. 뭔지 알아요? 맨날 엄마가 그런 걸로만 도시락 싸줬어 옛날에. 저다 계란 한번 부쳐주면은 막 계란 밑에다 깔고 막, 이거 저도 경험해본 거거든요 이게. 애들이 뺏어 먹는다고. 어? 중학교 때 그래서 제가 장난 삼아서, 먹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장난 삼아서 애들끼리 모여서 도시락 까먹는데, 그때는 급식이 없으니까. 근데 어떤 애가 소세지를 싸왔는데 그거를 같이 먹던 애가 소세지를 집 위에도 올려놨는데 얘가 고개를 돌리고 딴 데 쳐다보길래 내가 장난삼아서 그걸 집어먹었어. 재밌으려고. 사실은 재밌으려는 목적이 더 컸는데 얘가 그걸로 삐져가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다른 애들이랑 밥 먹는 거야. 삐져가지고. 그 소세지, 햄도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소세지를 잘 안 사먹잖아요, 소세지를. 그렇게 빠르게 이제 변했다. 그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90년 전후 요때쯤 얘기예요. 이게. 그로부터 이제 물론 30년이 지났죠. 30년 지났으니까 시간이 막 아주 짧은 건 아니지만은 그런 정도로, 이를테면은 이제 우리가 부의 정도가 커졌지만 지금도 계속 우리는 목마르다, 배고프다. 왜요? 눈높이가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루고 살아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이제. 그래서 희소성이 없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다. 희소성이 없는 게, 이게 희소성이 없는 거예요. 이 정도면 완화된 희소성.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긴 한데, 그런데 뭐 신규 사업도 좀 어느 만큼 좀 펼쳐보고 뭐 이럴 수 있으면 이건 선진국 완화된 희소성 상태. 근데 후진국은요 진짜 이건 총체적 난관이에요. 진짜 이런 정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 독자적으로 못 살고 원조 받아가지고 그걸로 뭐 좀 해보고 뭐 이런 정도 단계예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돌아보면은 사실 미국이 고마운 거는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뭐 저기 뭐야 우리 저 누구죠? BTS가 미국에서 무슨 상 받으면서 미국하고의 우리 뭐 동맹 뭐 이런 거 옛날에 우리 뭐 해주고 뭐 역사적 발언했다고, 또 중국에서 또 뭐 난리가 났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이게 뭐 호사다마라고 진짜. 아무튼 간에 그게 뭐 이제 걱정거리도 그만큼 느는 거예요. 뭐 어디서 한번 얘기하면은 또 불만 갖는 데도 생기고 막 전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생기고 그러는데, 아무튼 간에 미국이 이제 우리 저 전쟁에도 이렇게 가담해서 그냥 쉽게 무너질 것을 이제 차단해 준 것도 있는 거고, 안 그랬으면 우리가 경제 성장에서 수십 년 늦춰졌을 거예요. 최소한 뭐 베트남 모델을 따라갔다 치더라도, 그래도 베트남하고 동시대에 했다 치더라도 저 정도 수준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역사에 물론 가정은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고, 왜냐면 저 공산주의 체제는 성장에는 좀 둔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면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우리가 빠르게 성장한 것도, 이거는요 세계 지배 전략에서 미국이 봤을 때 접경 지역, 이렇게 막 그 경쟁을 하고 있는 지역은 잘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베트남은요 남베트남한테 지원해줬더니 이것이 부패로 다 새나가고, 우리도 부패가 총체적으로 있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러나 이 군사 정권이 경제 성장에 대한 어떤 이 목표는 놓지 않고 그거를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그것이 또 달성이 된 거고요. 그런데 또 지원해준 규모를 보면 미국이 국제 원조해주는 것을 제가 한번 얘기 드렸나? 우리 역사에서 봤을 때요, 5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에 원조해준 액수 있잖아요. 70년대 뭐 이럴 때까지. 우리나라에 원조해준 원조액이, 미국이 원조해준 액수가 아프리카 전체 원조해준 액수보다 커요. 그러니까 남한을 어떻게든 이거를 극복을 시켜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어요. 미국이. 그래가지고 지금은 미국 입장이 다르지만 그때는 여유도 있고 이런 상태니까 우리가 만든 물건이 있잖아요. 값싸게 미국으로 다 수출이 돼가지고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수출을 100원어치 하면 90원어치는 미국으로 가.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 걷어먹인 거가 사실이에요. 미국이. 응?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원조받으면서 경제성장하겠다고 할 때 사실은 선진국들이 애시당초부터 어딜 넘보냐 그러고 짓밟아요. 이거를 우리가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지네는 위로 올라가고 다른 나라도 올라오려고 할 때 걷어차거든. 걷어차는데 우리나라는 거기서 예외 케이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예외 케이스에 들어가고, 조금만 늦었잖아요. 그럼 90년대 이후에는 자유주의가 확산되는 바람에 그래서 국가가 우리나라가 한 것처럼 뭐 수입은 차단하고 수출을 장려하고 수출기업한테 혜택 주고 이런 거 못합니다. 이제 맘 놓고. 이게 WTO 출범하고 그러면서는 그런 거 못해요.
근데 우리는 그 전에 경제 성장을 빡빡빡 해가지고 이런 어떤 정세랑도 맞물리면서 빡빡빡 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어느 정도 이제 근육이 좀 생겼어. 갑바가 어느 정도 만들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1인당 지수가 $10,000 넘어가고 중진국 수준이 된 상태에서 그걸 맞았는데 우리는 성장하는 경제였단 말이에요. 물론 IMF로 한번 확 주저앉기도 했지만 찬물이 끼얹어지긴 했지만 수출의 어떤 그 동력 자체를 잃어버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다시 일어선 거예요. 금방. 그러니까 한번 돌풀이에 걸려갖고 팍 엎어졌는데 무릎 팍 까지고 막 난리가 났지만은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시 뛴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IMF 구제금융 받고 5년도 안 돼가지고 다 갚아버린 나라가 없잖아요. 전 세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유일무이한 게 많아요. 기록이. 근데 아무튼 이런 정세랑 맞물려서 돌아간 거죠. 예. 이걸 가지고 이제 미국의 이제 주도야 이런 게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보수에서는 그런 거를 일부러 얘기 안 하고 이제 이게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이다. 그냥 이렇게 다 그냥 이렇게 포장하는 경향도 좀 있고 진보에서는 또 애써 또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자일 뿐이다 이걸 강조하려고 야 그게 케네디 때부터 그 계획 세워가지고 밀어준 거로 했지 뭘 박정희가 있냐 이렇게 또 너무 까고 뭐 이러면서 싸우는 건데 사실 다 맞물린 거죠. 맞물려서 이렇게 왔고 시기상으로서도 우리가 거의 막차예요. 그 다음에는 그런 국가가 안 나타납니다. 못 나타나요. 그리고 마침 또 그때 우리가 민주화를 해가지고 민주화를 해서 자유주의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경제가 걸음마 단계일 때는 국가가 엄마가 챙겨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먹여주고 이런 게 먹히는 거지만은 어느 정도 몸집이 컸을 때는 스스로 커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민주화가 적기에 어떻게 보면 적기에 그때 다 또 시민의 힘으로 완성됐기 때문에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역사가 없어요. 사실 따져보면 다른 나라 쉽지 않다. 뭐 이제 그런 정도가 되는데 우리나라가 그때 보면은 이런 상태예요. 이럴 때는 진짜 젖줄이 필요해요. 그럴 때 국제 원조 같은 거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국제 원조를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죠. 지금 보면 그래가지고 국제적인 위상도 좀 우리가 또 업그레이드 되고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BTS의 힘으로 우리가 이미지 제고를 할 겁니까? 국가 이미지를. 그잖아. 삼성전자 그런 거 몇몇 개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국가 자체가 국제사회에서 또 해주는 것들이 많아야 돼요. 자, 아무튼 뭐 얘기를 좀 제가 팽창 시켜갖고 그냥 뭐 딴 얘기들도 했습니다만은 이게 자원의 희소성에서 후진국 선진국의 모습으로 한번 우리가 나눠볼 수 있고 거기에서 이제 민자 유치 같은 것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자원 희소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정부가 돈을 다 못 대. 그런데 만약에 정부가 돈을 모아서 그 다음 사업해야지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을 모아서 그 다음 사업해야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면은 그 혜택을 바로바로 못 누려요. 그렇잖아요. 혜택을 못 누리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뭐예요? 가장 좋은 건요. 민간 자본이라도 끌어들이는 거예요. 아니면 국가가 채권 같은 거라도 발행하는 거예요. 빚을 땡겨오는 거예요. 땡겨다가 지금 막 만들어. 그러면 지금 세대부터 혜택을 누리잖아. 빨리. 누리고 대신에 빚은 다음 세대도 같이 갚아야 돼. 왜냐면 다음 세대도 누릴 거잖아. 뭔지 알아요? 그래야 수직적 형평성이 맞는 거예요. 세대 간에. 그래서 국가가 채권을 발행하는 것도 있는 일이에요. 해야 될 일입니다. 채권을 잘 활용하면은 훨씬 더 만족감을 크게 가져올 수 있어요. 근근히 지내는 것보다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리고 민간 자본이 놀고 있는 돈들. 지금 놀고 있는 돈이 다 부동산 가고 저기로 가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자꾸 뭐 하려고 그래요? 그린 뉴딜?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린 뉴딜 펀드 조성하겠다 이런 거 하잖아요. 국가에 투자하라고. 그게 차라리 민자를 끌어당겨갖고 정부 사업으로 해주면 그래도 정부 사업은 원금을 까먹을 가능성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믿고 이제 투자하라고 하는 거고 그것이 쓸데기 없이 돈벌이 수단으로 자꾸 부동산으로 가는 걸 막아야 건강한 경제로 가요. 근데 그 민간에서 활성화돼서 민간 기업들이 많아지면 더 좋은데 그게 지금 안 되잖아요. 불안하잖아. 경제가 위축돼 있으니까. 그럴 때는 정부가 나서서 정부 사업 같은 데 투자하라고 해서 민자 사업을 일부러라도 끌어들일 필요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면은 정부는 돈이 딸려서 못하는 일들을 또 추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민간 자본도 유의미하게 쓰이는 거예요, 이게. 대기업들이요, 쌓아두고 있고 적립해두고 있는 자본 자체가 엄청 많아요, 지금. 그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투자하면은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니까. 잘못 투자했다간 돈만 다 날려먹으니까.
이런 거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민자유치인데, 그 민자유치의 종류를 보니까요, 이런 종류들이 있어요. 450페이지에 이제 와보시면은, 여기에요, 이제 BTO하고 BTL을 비교하고 있네요. 그죠? O하고 L이 다른 거죠? 네, 요거는요, 민자유치 방식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민자유치까지만 간단하게 빨리 얘기할게요. 민자유치. 민간자본을 유치하는데요. 유치하는데, 이게 BOO 방식은 뭘 말하는 거냐면, 빌드. 야, 민간자본으로 지어라. 짓고, 원래 정부 사업이어야 되는데, 니네가 해. 니네 돈으로 줘. 그리고, 아운. 니네 가져. 너 해. 너 먹어. 너 먹고, 네가 오퍼레이트 해. 그러고 돈 벌어. 그래서 지은 돈 뽑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한 이건 민영화예요. 민영화. 소유권 자체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건 결정적인 민자 유치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민자 유치라면서 정부 사업으로 좀 남겨놔야 그래야지 이게 진정한 민자 유치죠. 이거는 진짜 민영화고, 그 이외에는 뭐가 있냐면요, 요게요, 수익형 민자 사업이 있고요. 수익형 민자 사업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요, 임대형 민자 사업이 있어요. 임대형 민자 사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익형 민자 사업이다 그랬을 때 종류가 뭐가 있냐면 B, T, O, 그 다음에 B, O, T가 있고요. 임대형 민자 사업에는 B, T, L 그리고 B, L, T 이 방식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민간 자본으로 짓고 트랜스퍼 바쳐 이러는 거예요. 국가에 바쳐. 기부채납이라고 그럽니다. 기부채납. 그래서 바치고 니네가 운영해. 그리고 지은 거 뽑아가. 한 30년 운영권 줄게. 뭐 이런 식으로. 뭔지 알겠어요?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 수도권 순환도로 있잖아요. 수도권 제1순환도로에 보면 그 고양시에서 의정부까지 이렇게 개통이 제일 늦었거든요. 거기를 민자로 해서 했어요. 민자로 해서 해가지고 그 사업권을 가진 데가 어떻게 하냐면요, 그 통행료를 받는데, 통행료를 한 번 지나갈 때 3,000원씩 받아. 도둑놈의 새끼도 아주 그냥 3,000원씩 받아. 그 출퇴근하는 사람 하루 6,000원이야. 그럼 하루 20일만 잡아도 6, 22, 12만원을 거기 통행료로만 내야 돼. 엄청나죠. 그런데 그런 게 이제 5방식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5방식으로. 그래서 BTL, BOT. 근데 이거는 순서만 바뀐 거예요. 지어서 니네가 운영하다가 나중에 바쳐. 뭐 이렇게 순서만 바뀐 거고. 이건 뭐냐면 임대형 민자 사업은 L이니까 리스예요. 리스. 지어서 정부에 바쳐. 그러면 정부가 임대료 줄게. 얼마간 임대료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안전빵이죠. 오퍼레이트는 자기네가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안전빵이잖아요. 이자보다 나으면 하는 거지 뭐. 이자보다 낫다 싶으면 계산 때려가지고. BLT는 어떻게 돼요? 그거는 지어서 임대료 받다가 나중에 바쳐. 못 믿겠으면 니네가 쥐고 있다가 나중에 바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인 건데, 이게 보통 수익형 민자 사업은 돈벌이가 가능한 사업일 때 하는 거고요. 임대형 민자 사업은 복지시설 같은 거 만들거나 할 때. 그럴 때는 거기서 돈이 뭐가 남겠어. 수익을 못 남기지. 그러니까 그때 임대형으로 가는 거예요. 임대형으로. 근데 예전에는요, 수익형 민자 사업 하면서도 최소 수익 보장이라는 걸 해줬어요. 최저 기준에 못 미치면 정부가 돈 메꿔주겠다 했는데, 그거 나중에 다 감사받고 이래가지고 다 아웃됐어요. 요즘엔 그거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5방식이면 지네도 좀 거는 게 있어야지. 미친 거 아니야? 지네가 운영 못하면 수익 못 내는 거지. 그걸 갖다가 애시당초에요, 이렇게 포획 같은 게 벌어져가지고 공무원들하고 사실상 짜고, 수익이 안 나올 사업인데 수익이 나는 것처럼 해가지고 민간자본 유치해서 하게 한 다음에 최소 수익 보장해가지고 안전빵으로 땅 짓고 헤엄치기 하면서 돈 벌게 해주는 게 많았어요. 그러면 재정 낭비 이중으로 되잖아요. 그럴 바에는 뭐 하려고 그래? 정부가 그런 식으로 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이중손해잖아요. 그렇게 뭐 하려고 해? 응? 그러니까 거기서 돈 나오는 건 지네가 먹고 최소 수익은 또 다 메꿔주고, 이럴 것 같으면 이 5방식의 의미가 안 살죠. 네, 그래서 그런 건 없앴습니다. 이런 것들 가지고서 비교해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예산 결정 이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